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여야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국익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 등 구룡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청문회 안건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불을 놨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일제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고 회담 이후 양국 현안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참여와 23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전원위원회 개최와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채택한 3가지 선거제 결의안 중 2가지가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안이 올라오면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에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안일 뿐인데 의원 정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그 인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들이 좀 협의하면 좋겠다. 회의를 굴욕외교로 엄청난 국민의 이 비판과 또 성남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할 용도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게 정치 상식을 갖고 있는. 이에 따라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절차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표결 처리를 미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김 의장은 다시 한번 여야 협의를 당부했고 간호법을 비롯한 본회의 직회부 법안도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그것도 오늘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고맙겠고. 여야는 최대한 협의하자면서도 서로 양보를 바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자체와 관용을 베풀 힘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좀 더 저희들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회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중재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3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23일 본회의 전까지 끝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 기자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전원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모두 이제 그 총의를 모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이 3개의 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2주 동안 난상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에서 전원위가 열리게 된 건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다룬 이후 근 20년 만인데요. 국회는 전원위원회 토론을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고요. 정개특위도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 공론조사와 함께 이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는 이를 통해서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네, 먼저 그 전원위에서 이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지난주 이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안이 이 전원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구 크기는 그대로 두고 네. 이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거나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이 지역구 크기를 키우는 안입니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을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비례대표는 과거처럼 이 전국구로 뽑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안도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의 권역별 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중에 일부를 이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인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건데요. 이 1, 2안 모두 지역구 의석수 253석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 50석을 더 늘려서 의원 정수가 350석으로 50석이 증원됩니다. 이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여러 명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등에서는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반면에 지역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원위가 이제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그 일부 안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전원위 논의가 시작부터 제동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 김기현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의원 정수 확대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통과됐는데 토론할 수 없지 않겠느냐. 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3개 안 모두를 반대한다고 밝혀 이 전원위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못해서 아예 의원 축소 의견까지 불거졌는데요. 오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이자고 주장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줄였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0명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나 네. 당 차원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국회의원 정수에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신 3개 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반대 의사를 이제 밝힌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네요. 네, 이 현직 의원 등 청년 여야 정치인 16명이 속한 정치개혁 2050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책이라면서 이 전원위에 상정될 3개 안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1,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담겨야 하고 이 3안에도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의석을 각 몇 석으로 하는지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 개혁은 사상 누각이라면서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안 모두 수정 의결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대일 외교 등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 국민의힘이 선거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전원위에 절차적 안이 있어야 하니 이 복수로 올려놓고 최종 의견을 모아보자고 정개특위에서 얘기가 됐고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힘이 현재 굴욕 외교 지적에 맞닥뜨리니 의원 정수 문제로 향후 논의를 가로막겠다는 이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럴 거면 국민의힘 의총에서 애초에 그 안을 올리지 말자고 결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원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 때 당 입장을 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이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돼야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구성이 첫 시작인데 이 여야 입장과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야당이 청문회 실시계에서 채택의 상정했습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교육위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권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교육위는 앞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씨의 대학 입학 과정에 관여된 교육당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들 정 씨의 전학 처분이 8개월이나 지연된 것과 전학 간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서 징계 기록이 삭제된 과정 등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일관된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의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의 반복적인 답변. 국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게 생각했고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구체적 답변을 못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비밀 누설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제도적 허점이 발견됐는데도 야당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현안 질의 때 야당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보다는 정순신 씨 아들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대상 사건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 아들의 성추행 사건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정청래 의원이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물타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평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문체위 현안 질의는 시작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부착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로 봐서는 자존심이고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문구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정치 쟁점화라고 얘기하시는지. 여야는 결국 정회했다가 발언 시간에만 태극기를 부착하기로 합의한 후 회의를 속개했는데 질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일본의 약탈 문화재 반환 등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의 결과는 초라함을 넘어서 굉장히 굴욕적이기도 해요. 수출 규제와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재조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성의 있는 호응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일 경색이 풀리면서 관광 수입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는 각 기업들 또는 일본에 있는 MZ세대들도 굉장히 기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와 함께 문체위에선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불공정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2차 제작물도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 국회 문체위 보도에서 보셨듯이 지난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아직도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익과 안보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기 위해 일본의 하수인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반일 감정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징용 피해자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도 일본의 하수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망국적 야합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긴급 좌담회도 열고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라인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의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 보고도 예정돼 있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계획을 두고 굴종 외교, 물타기용 빈깡통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발이익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건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했던 핵심 혐의들이 빠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조작 수사와 언론 플레이로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낙인 찍으려 한 무모한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끗이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출범 후 첫 특위로 가칭 민생희망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위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우리 정치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산적 경쟁을 해야 할 건 민생이라며 권역별 역동적인 당내 인사와 신선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분야 필수 소재인 탄소복합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복합재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과 전투기 등에 필요한 탄소복합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해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면 국내 기업의 타격이 크다며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박종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은 국가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국산 탄소복합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첫 베트남 고위급 방문으로 응웬 득하이 베트남 국회 부의장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법인이나 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은행들에 대한 조속한 인가를 요청했습니다. 또 하이 부의장이 제안한 입법 교류 등 의회 협력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입법 공유에 이어서 양국 여성 의원과 청년 의원 간 교류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현수막 정치 멈춰야 합니다. 도심 곳곳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치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는 물론 정책 홍보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리면서
대로변의 횡단보도나 교차로 같은 곳은 현수막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5개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수량이나 규격, 그리고 장소나 신고 허가 절차 등 모든 제한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아무 문구나 마음대로 써서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5개 광고물 관리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해서 해가 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5개 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제한과 위치를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현수막 게시, 이를 근절하려는 정치권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행복하세요입니다. 오늘은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국제 행복의 날은 유엔이 정한 국제 기념일인데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서 매년 오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행복 보고서 순위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146개국 중 OECD에 가입한 국가 38개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36위를 기록하면서 행복지수 최하위에 머물렀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서 국민 행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호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질적 성장의 중요한 이 잣대는 국민의 행복이 돼야 된다.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국민 행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 최하위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앞으로는 행복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의 추상적인 이 규정 외에 다른 어떤 법률도 없어서 행복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도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법을 통해서 그런 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의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위권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출범 2주도 안 돼서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주 69시간제 등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어떻게 여론을 설득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지
오늘은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여당은 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큰 그림을 봐달라고 이제 했는데요. 국민 정서상 퍼주기 외교였다는 여론이 높은 게 이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강제 동원은 없었고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까지 이제 거론한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 관계를 진일보시키는 게 가능할 것이냐, 좀 더 우리가 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본에도 여러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실과 좀 다른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여론을 정부나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정서나 저희 정치권도 크게 그 정서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일 관계 그 아픈 역사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큰 틀에서의 정상 간의 회담이었다, 만남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역사를 붙잡고만 있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끊임없는 안보 위협이라든가 외교 또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시급하고 현실적인 미래를 향한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타이밍이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우위를 선점하겠다. 일본과 함께 할 것은 같이 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야 할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박차고 나아간다. 이런 취지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정무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판단에서 선제적인 일본과의 협력의 제스처가 필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측 정상 간에 대화와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부인을 했지만 일본 언론 쪽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네. 네, 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높았던 당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20대 지지율이 13%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청년 세대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가 있을까? 평소에도 사실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인 분들 가운데 청년 세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변의 그런 여론들을 많이 살피면서 좀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 69시간 유연 근로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완 검토를 지시를 하셨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정부 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에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희 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MZ 노조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끼리 맥주 회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아마 이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장해찬 최고위원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 노조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해서 MZ세대 노동조합인 새로 고침이라는 이런 조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좀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정개특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수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에 이제 반대의 뜻은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7일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끝장 토론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개편 핵심은 이제 비례성,
대표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늘릴 수 있느냐가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의원들께서 지금 반대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의원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오늘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가 민주당이 4년 전에 완력을 행사해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좀 비정상적인 정체불명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 국회의원 수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의 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 굴욕 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뭐든 하겠다면은 우리 청년들 교단체 모두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일본에 넘겨버린 티아. 네, 한일 정상회담은 커다란 성공이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주말 도심 곳곳에서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과 또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간 이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를 하셨고 또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을 할 것도 그동안 이제 꾸준히 또 이제 주장하고 촉구를 해 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네. 광주 중에 이제 광주, 동구, 남구, 갑이 제 지역구인데요. 광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인데요. 네. 그게 2009년도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명칭을 바꿔서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에 대한 문제에 늘 관심 갖고 함께하고 있는 단체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시민운동을 소위 겹불을 쬐다 그런 표현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 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역사책에서 접했던 그런 어떤 영웅적인 독립운동 지사들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국민들도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깊이 있게 다가와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에서 소송투쟁 함께하고 또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이후에 이제 국내 법원에서 소송투쟁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 함께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국회에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단지 이웃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듬고 가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 지원 법안도 발의를 하고 또 할머니들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정신대라고 하면 위안부하고 이제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강제 동원돼서 일본 내에 있는 이제 군수 물자나
이제 방직 공장에서 강제 네네. 동원돼서 이제 일을 하셨던 노역하셨던 그런 분들을 일컫는 그 말이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그 국외로 동원됐던 분들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국내에 전국 각지로 동원됐던 또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당시 태평양 전쟁 말기죠. 44년 이제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나서 당시 13세에서 15세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아주 어린 소녀군요. 네. 그런 그 어린 여학생들을 네.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동원을 해서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정말 그 어떤 그 감옥 같은 그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시켰던 그런 그 피해자들이 근로정신대 피해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이 정부의 그 제3자 변제안이 발표가 된 게 6일이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말에 따르면 한미일 협력 강화가 요구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결단이 필요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실 반발이 아주 강하거든요.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국민들 그 이유 어떤 점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뭐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보다 더 부드럽게 하는 이런 일이야 누가 말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일인데 국가 간 관계는 치열한 경쟁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어주기만 하고 상대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런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국익에 네. 또는 국민의 기대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그 정부 해법안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방일로 네.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이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국민들은 의문을 지금 갖고 있고 이 파주기만 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그야말로 빈손 외교다. 네.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지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해한 기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가해 기업인 전범 기업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배상하라. 이런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정부는 사죄 한마디 없고 가해 기업은 1원 한 푼 내놓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우리 기업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거둔 돈으로 제3자가 변제하겠다고 하는 이 해괴한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다시피 이러한 정부 해법안은 우리가 당당한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1910년대 식민지를 겪어야 했던 그런 허약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꿀릴 게 있고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일본에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굴욕적인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아야 되는가. 네. 이건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 분명히 그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 이 과거 역사 속에 묶여서 그 진일보를 못 이루는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주류적인 의견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이렇게 연 거에 대해서 그 자평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측 그 대승적 결단에 나머지 컵의 반의 물을 과연 일본이 부었느냐 그런 이제 그 일본 측의 입장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우리는 이제 계승한다. 그러면서 이제 1998년
그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또 이제 언급을 이제 굳이 뺐는데요. 이걸 그 좀 반성과 사과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이거는 사죄도 아니고 반성도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본 측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개성하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 자체가 그 안에 역대 내각은 한일 관계에 정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망언을 쏟아냈던 그런 내각들도 존재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방금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것 이거 자체가 저는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우리가 그 물컵의 절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절반을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반 채워진 물컵 가지고 가서 완전히 퇴짜를 맞은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야 나머지 반 채울 우리 생각 없어. 니들이 더 채워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만방자한 그런 그 소위 극우 내각의 그 형태를 반복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서는 또 그 여론과 국민의 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반대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 복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또 풀렸고 지소미아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안보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 그 살펴본 영상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건 뭐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안보가 이태로운 상황인 건지 우리가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나라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당연히 국가 간 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가야 되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약속했다고 하는 것들도 저는 꼼꼼히 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하겠다 하는 것도 실은 이 규제가 왜 시작이 된 겁니까? 결국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이 규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규제를 했던 건데 그 이후 우리가 소위 소부장 사업 지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본의 의존도를 좀 낮춰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3년여 과정 동안 성과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어떤 것은 6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50%가 감소했고 어떤 것은 심지어 우리 자체적으로 그 해외 투자를 유치받아서 우리가 오히려 수출하고 있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를 해제하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수출에 그 물꼬가 막혀 있던 일본 기업들은 그 수출 물꼬를 우리가 터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기르고 있고 별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또 그 어떤 또 협의를 또 이제 끌어갖고 왔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더군요. 그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의원님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제3자 이제 변제, 하나는 이제 구상권 청구인데 그 먼저 그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의원님 말씀, 또 하나는 이제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도 없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번복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던데요.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 다수 생각도 이것이 그 자체로 가해 기업의 책임을 제3자가 떠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것도 가해국도 아니고 피해국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돈을 가지고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네.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생존해 계시는 그 피해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그 배상이 그 판결이 확정받은 피해자들은 지금 세 분 다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걸 그 대일항쟁기 지원재단에 이미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법상 제3자 변제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다수 그 법률가들의 판단인 것 같고요. 구상권 청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상권 청구를 대통령의 행정적인 조치로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실효성도 저는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 앞으로 한 번 더 재선을 하실 생각이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본인의 어떤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회담 이후에 또 논란이 됐었던 게 우리 정부 측에서는 당초 보도가 없었지만 일본 측에서 나왔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와 독도에 관한 그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자, 앞으로 이 문제들에 있어서 일본 측에서 더욱더 강하게 좀 몰아붙일 거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더 염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은 일본이 해놓고 아쉬운 소리는 우리가 먼저 해서 이런 그 관계 복원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 측은 더 이상의 양보할 마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일본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런 그 뻔뻔스러운 망발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 네. 자체가 국민적 자존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그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당장 올해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네네, 문제도 그렇고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저런 뻔뻔함도 그렇고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노역을 치렀던 그런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네. 이 모든 것들을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의 저 뻔뻔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런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또 이제 이게 혼란을 이제 초래하는 불씨가 될 텐데요. 중국도 이제 방류 계획 철회를 이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만약에 그 방출하게 된다면 이게 좀 어떤 상태인 건지 우리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해도 괜찮은 건지 뭐 이게 많이 이제 불안해들 하시는데 국회가 나서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회가 나서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고 이 원전 오염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 내놓고 있는 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원전 오염수를 최소한 30년을 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0년 동안에 이 방사선에 오염된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우리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검증되고 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방류를 하겠다면 그걸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모니터링 하겠다. 또는 그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은 이미 소위 수영장에 오염물질 잉크 떨어뜨려졌는데 그 뒤에 그거 해소하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물을 다 나서기 버리는지 전에 정부 여당이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 측은 큰 판을 읽지 못하고 계속 반대만 하고 있으니 야당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의원 모임과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안과 계획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대통령실에서 큰 판 읽지 못하고 네.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큰 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고 이 역사 정의를 세우는 이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한 위안부 문제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 문제는 이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인지 정말 그런 인식이라고 한다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 원칙을 포기하는 거다. 최소한 우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외교해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라. 실리를 챙겨라. 이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도대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큰 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폄하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가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오늘 정진석 한일의원연맹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한일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거의 이제 대등해졌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추월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당당하다는 측면에서 예전의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이제 벗어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내줄 만큼 충분한 그런 상황인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사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내주면서까지 일본한테 뭘 얻어내야 되는 건지 저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함 이거는 일본과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가 간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원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